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겨우 30대를 막 넘긴 이곳을 찾아오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속하는 여자랍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곳을 찾아와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즐겨 듣는 채널이라 바로 찾아오긴 했지만 사연을 쓰려고 하니 화부터 나네요. 정말 깜빡 속아서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마 제 실제의 지인들에게는 쪽팔리기도 하고 뒷말이 나올 게 분명해서 털어놓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치가 쓰라린 게 화병이라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상담가 선생님께서 화병을 풀어내는 데엔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셔서 익명의 힘을 빌려 다 털어놓고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정말 황당하고 열받고 어이없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한테 잘했다, 장하다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든든한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외 친척들 덕분에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유순하게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고 계셨고요. 대대손손 법조계 집안이기도 해서 꽤 알아주는 로펌의 대표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대법관을 하신 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은근한 경쟁이 붙기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서로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논쟁이 붙기도 하고 서로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기도 하고 아무튼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는 편이었는데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우리 사촌들까지도 모두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놓으라 하는 법쟁이들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독 저만 법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촌들이 전부 남자 형제였기에 집안의 유일한 손녀였던 저는 모든 친척들에게 금지오겹 우리 딸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저만큼은 어두컴컴하고 험한 꼴 많이 보는 법조계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자를 만나야 하고 범죄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신물나게 글자를 들여다봐야 하는 일 말고 편하게 좋은 것만 하라는 뜻이었겠죠. 사촌들 사이에서 유일한 소녀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도 더 많이 받고 칙칙한 건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어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판사 출신이셨지만 여자는 조신하게 꽃꽂이나 음악, 미술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화분을 키우고 정말 제 의견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 전부에 소질이 없었고 흥미도 없었으며 취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일을 잘했다면 일찌감치 적성을 찾아서 예체능 계열로 쭉 나갔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런 조신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또래보다 성장이 조금 빨랐고 키도 컸으며 뼈대가 아주 남다른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처럼 뼈대가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이 아니라 딱 봐도 다부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덩치가 있는 체질이었습니다. 물론 과하게 살집이 붙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체격 자체가 도드라지는 그런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달랐던 저는 학교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를 배우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소질이 있고 재미까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엎어치기 할 때 그 희열은 아직까지도 생생할 정도로 저에게 딱 맞는 운동이자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곱고 아름다운 우리 손녀딸,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우리 손녀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배우는 건 절대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유도를 배우는 걸 아셨다면 그 길로 유도장에 찾아와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이었기에 전공은 못하고 취미로만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라도 잘했으면 참 다행일 텐데 하필이면 운동 말고는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해서 저는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몸 다치는 과격한 운동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진로는 경기 심판일로 정해지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 그렇게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찾아가서 일을 해야겠냐고 저를 말렸지만 별 수 있나요? 제가 관심 있는 일이 이쪽이고 잘하는 일도 이쪽인데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체육학과에 진학한 저는 유일하게 여자 같은 사람이었기에 남학생들의 많은 대시를 받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도 꽤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학을 하게 된 쪽이 남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더욱 저에게 관심이 쏠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치마만 입으면 다 좋아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걸 숨기지 못했던 저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들을 수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여자 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정말 오버를 해대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소식이 들리면 학교에 찾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의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서 체육관에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촌 오빠를 봤을 땐 정말 학교를 휴학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한 짓이라는 걸 알고 사촌 오빠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지만 당시에는 자퇴를 고려할 정도로 큰 수치였습니다. 아무튼 금이야 오기야 잘한 손녀답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고요. 집안에서도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알게 되면 자꾸 찾아가서 우리 귀염둥이를 울리면 죽여버린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헤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해외로 도피 유학을 가야 하나 이 집을 떠나야지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 자연스럽게 저와 연애를 하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인간들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말리셨지만 국제 심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유학을 가야 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년을 공부를 하고 국제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제 나이 29살의 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침밥을 걱정할 일도 없고 어머니께서 생필품도 사다 주시고 집안 살림도 다 봐주셨기 때문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년을 향해 가면서 가정에 더 충실하시려고 노력하셨기에 우리 가정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국내 대회 심판 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리 회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되게 비밀인 것처럼 상당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간단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후원을 하는 스폰서 기업들이 붙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개인이 후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알부자인데다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경기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이 큰 국내 대회 스폰서를 자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잘 아시는 분이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팀 회식 자리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딱 생각났다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자기한테 한턱 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따지고 보면 부잣집이었기에 상대방이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었지만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는 상사의 말을 거절하긴 좀 그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의 대표이고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계 집안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여자는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최고라면서 보통 부자는 아닌 것 같으니 잘해보라고 만나보기도 전에 설레발을 치시더라고요. 상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부잔데요? 하고 거절을 하는 것도 영 아닌 것 같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긍정의 의미를 비추자 미혼이니까 이런 자리도 생기는 거라면서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에 어폐가 있긴 했지만 저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니 저도 기분 좋게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시간을 내서 소개팅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상대방 남자분이 생긴 것도 번지르르하게 꽤 잘생겼고 행색도 멀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자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남자가 딱 제 앞에 서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쭉 했는데 옷도 죄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온 슈트가 우리 사촌들이 좋은 자리 있을 때 입고 다니는 명품 슈트랑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날 밥 잘 먹고 저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본가로 향하는데 차도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아, 진짜로 개인 스폰을 하는 엄청난 알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팅 자리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 그냥저냥 주식이나 투자로 돈을 번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딱히 직업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명품 슈트에 외제차를 끌 수 있는 유지력이 있다는 거니까 집안 자체가 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허세도 없는 사람이라서 첫 만남에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됐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더욱 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바로바로 눈치챈다던가 정말 로맨스 소설에 나올 법한 남자였습니다. 매번 저의 본가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의 운전기사를 자처하는 그 남자에게 누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국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서로에게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우리 사촌 오빠 중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변호사들을 초청해서 사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연이 들어오면 법률 조언을 해주는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에 꾸준히 나와서 얼굴을 조금 알린 변호사였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어느 방송에 나왔었는지 딱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길래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의식되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여기 무슨 일이야? 평소에 이런 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면서. 아, 언니랑 같이 온 거야? 제가 막 물어보는데 사촌 오빠의 눈이 제 남자친구에게 콕 박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내 남자친구라면서 사촌 오빠에게 인사를 시켜주니까 사촌 오빠도 그제야 악수를 청하며 남자친구와 통성명을 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왔다면서 시간이 없어서 밥이나 커피는 같이 못하겠다고 전시회 천천히 보다 가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순간 집안 사람들이 전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겠구나 싶어서 땀이 뻘뻘 흐르는데 예비신랑이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 사촌이라고? 응, 우리 사촌 오빠야.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그중에 둘째 동생 아들. 왜? 아니, 방송 나오신 거 봤거든.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계에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맞아. 우리 집에서 나 빼고는 다들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어. 사촌 오빠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사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사촌 오빠 때문에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대손손 법조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집안이 꽤 부자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뭔지 사촌 오빠를 만난 이후에 이상하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굴었던 남자친구가 은근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에 저에게 정이 떨어졌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왜 요즘 거리를 두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던 주식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되어서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걱정시켜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잘해주길래 정말 투자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자기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 서부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도 유럽권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더 많이 썼었는데 예비 신랑은 미국으로 다녀와 놓고도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요. 한인타운에서 생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학교 수업은 영어로 받지 않겠습니까? 좀 아리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제가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죠. 예비 신랑이 상당히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금방 다른 주제로 확확 넘어갔기에 저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1년을 넘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사촌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해에 친척들이 다 모인 곳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보고 개구지게 웃더니 남자친구랑 결혼은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확 쏠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의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어야지 왜 안 왔냐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다. 얼굴 한번 보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폭탄을 넘긴 사촌 오빠를 보면서 이를 뿌듯 갈고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잘 해보고 다음 모임 때는 데려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음번 모임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차, 사는 집, 옷만 보고 부자일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법조계 집안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자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제 결혼하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러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저희 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나서서 저희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이 몇 주간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대뜸 우리 집 식구들을 보기 전에 자기 집 식구들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신랑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양손 무겁게 한우와 과일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밖에서 보자고 하길래 좀 이상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웬 또래의 여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이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저도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신랑의 누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라는 사람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이상하게 적대감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부터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빵빵하다고 들었는데 내 동생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선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거든. 시작부터 저에게 경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너네 집 빵빵하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네 집도 개인 스폰을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인데 저한테 뭘 무시했네 어쩌네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입고 나간 옷보다 예비 신랑이 입은 옷이 훨씬 더 비싼 옷이었는데 돈돈거리니까 의아했죠. 민준 씨네 집도 상당한 재력가 집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집안을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맞아. 내가 요즘 뭐 집에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 귀한 동생이 기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조용한 예비 신랑한테 친누나 맞냐고 집에 안 들어갔다고 사정을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의심하며 이야기하니까 예비 신랑이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촌 누나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사촌 누나를 왜 소개시켜줘? 난 당연히 민준 씨네 부모님을 소개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어. 우리 부모님이 바쁘셔서 사촌 누나 먼저 소개해주려고 한 거지. 설마 그 전시회에서 우리 사촌 오빠 만났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그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랑 자기가 무슨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달아왔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서로 보여주기로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뚱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촌 누나라는 사람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거는데 와,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싶지 않아서 물어보는 말에만 대충 대꾸하고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드디어 예비 신랑 입에서 이만 일어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연히 제가 준비해간 선물은 민준 씨 손에 들려주려고 했죠. 근데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선물 준 거는 잘 먹을게 하면서 양손에 쥐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래서 제가 확 낚아챘습니다. 저를 무슨 짓이냐는 듯 쳐다보길래 이것까지 주면 진짜 호구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준 씨 부모님 드리려고 산 거라서요. 민준 씨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얘 좀 봐라. 얘, 내 입은 입도 아니니?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민준이 얼굴 봐서 꾹 참았거든. 너네 집안 사람들은 죄다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너는 왜 체육과야? 공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빠진 거 맞지? 보니까 집안이 잘난 거지 지는 잘난 거 하나 없구먼. 진짜 열이 확 뻗치는 게 예의가 없어도 너무 밥 말아먹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쓰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겠다고 빈손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라고요. 제가 또 기골이 장대한 여자고 키도 사촌 누나보다 크고 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몸이 진짜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째려보니까 무섭기라도 했나 완전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간다 싶어서 솔직히 조금 고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운동을 배운 게 이런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비 신랑의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촌 누나를 만난 이후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예비 신랑이네 부모님부터 만나러 가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집에 왜 오려고 하냐 그냥 편하게 밖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집 청소를 안 하고 뭐 주식 자료며 그런 걸로 정신이 없다고 밖에서 만나야 부모님도 편하실 거라고 하더니 나를 안 잡는 거예요. 만나자, 날 잡을게. 아, 그날은 안 된대.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때려치우자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제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시간이 된다고 하셨다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점점 정이 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토요일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만나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인상이랑 예비 신랑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서 놀랬습니다. 예비 신랑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쌍꺼풀도 있고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가족이라고 말 안 하면 진짜 생판 남이구나 싶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에서 뭐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걸 듣고 자리를 파하는데 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면서 본인들은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줄 알고 지갑을 안 들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지? 우리가 지갑이 없는데 하는데 황당해서 그냥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모님이 지갑을 안 들고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뭐 어쩌겠어요. 그 뒤로 저희 집안 가족 모임이 잡히게 되었고 예비 신랑에게 우리 집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한 3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이왕이면 미리 말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예비 신랑이 알겠다고 그날 만발의 준비를 해서 오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주식시장에 변동이 심해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경기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바빠서 아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에 약속 있지 않았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라도 챙긴 건가 싶어서 혼자 기특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파혼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순순히 따라오겠다고 한 점에서 점수를 듬뿍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인사를 드리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복잡하니 결혼 준비는 얼마나 복잡할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 예비 신랑에게 미리 집안 분위기도 설명해 줄 겸 점수 따려면 해야 하는 행동도 말해 줄 겸 만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쪽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글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커피를 쏟은 것도 모른 채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수줍게 웃으면서 잘 어울리냐고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쌍꺼풀을 어디서 수술한 건지 너무 두껍게 집어버린 탓에 너무 느끼해져 버린 거예요. 꺼벙해진 눈을 보는데 도무지 시선을 맞추지도 못하겠고 멀쩡하게 잘생긴 그 얼굴을 왜 저렇게 망쳐놨나 싶어서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성형 수술을 해서 더욱 못나져버린 얼굴을 보니까 없던 화병이 다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됐다고 했으니 제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자마자 눈을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실밥에 붓기 때문에 저랑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거라고 이제 와서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활짝 웃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눈이 감기나? 싶을 정도로 두껍게 집은 탓에 저게 붓기인 건지 아니면 붓기가 다 빠진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리러 올 거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눈 때문에 못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날 모임에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들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면서 말이 없더라고요. 전시회에서 만났던 변호사 사촌이 원래 저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황당해했습니다. 제가 짜증이 확 나서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했대 하니까 다들 필사적으로 웃음을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촌 중 한 명이 누구를 닮은 것 같다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예비 신랑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촌은 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촌 오빠였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예비 신랑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 닮긴 누굴 닮아. 그만 쳐다봐. 웅삼이. 그 말에 다른 가족들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들 빵 터지고
저는 응삼이 누군지 몰라서 막 찾아보는데 사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은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거기서 하하 웃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먼저 자기 입으로 제가 응삼이를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들 성격은 좋은 것 같다면서 하나둘 풀어져서 예비 신랑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음식도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의 일로 예비 신랑이 용기가 생긴 건지 뭔지 저한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결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응삼이가 된 그 얼굴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뭘 서두르려고 하냐고 이제 인사드린 거 아니냐고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예비 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누나라던 여자가 저한테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길래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다는데 맞니?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준이가 지네 부모랑 좀 안 친해. 그래서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민준 씨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집에도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왜 말을 끊니? 민준이네 부모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 와서 그래. 그런데 사촌 누나분이시라는 분은 외가 쪽 친척이에요? 친가 쪽 친척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민준이랑 제일 친한 가족이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좀 보자고 한 거야.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민준이한테 그간 빌려준 돈도 좀 있고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돈 좀 해줘. 저는 순간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민준 씨에게 받으셔야지.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민준이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요즘 주식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서 민준이 투자금 회수하는 게 좀 버겁다고 하더라. 어차피 너네 예단 예물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민준이네 부모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 내가 민준이랑 제일 친한 가족이니까 대신 받는 셈 치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거는 제가 시부모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른들도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저희끼리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준이네 부모는 민준이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다니까. 그 부모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민준이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싶더라고요. 계속 말을 이어가 봐야 저한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서 저에게 해주는 게 없다면 저도 딱히 준비할 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집도 부자인데 당연히 바리바리 예단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친척들 것까지 싹 다 준비를 하라고 훈수를 두더라고요. 시댁에서 예물을 줘야 저도 구색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사촌 신우가 저에게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예단 목록인데 우리 집에 살림 채워야 할 것들 써놨어. 집을 해온 것도 아니고 아직 상견례니 뭐니 결혼 준비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예단 목록이라며 그것도 사촌 신우 집안 살림을 채우라뇨. 종이 적힌 목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를 놔달라고 적어놨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말로 친누나도 아니고 사촌 누나인 주제에 뭘 받아 챙기겠다는 건지. 민준 씨가 집을 몇 평 해오는지에 따라서 금액 맞춰 해갈게요. 이건 사촌 신우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뒤늦게 문자가 와서는 저에게 돈 좀 달라고 한 5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제 수중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촌 신우에게 도대체 그걸 왜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서 예비 신랑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따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민준 씨에게 빌려준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것도 꼴랑 500만 원이래. 민준 씨 개인 스폰도 하는 사람 아니었어? 입고 다니는 옷 한 벌 값이잖아. 그 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거기다가 예단 목록이라면서 종이에 뭘 잔뜩 써왔더라? 뭔가 했더니 자기네 집에 가전을 바꿔달래.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이야? 어이없어. 누나가 날 어릴 때부터 업어 키워서 정이 남달라서 그래. 업어 키운 건 업어 키운 거고 그러면 민준 씨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집안 문제에 나 끌어들이지 말고 민준 씨 부모님이랑 사촌 신우랑 이야기 잘해봐. 예비 신랑은 저에게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상견례 날을 미루더라고요. 닥달을 한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4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유학했다는 지역도 헷갈려하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들에게 관심 없는 부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수상했는지 저에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했고 검사인 사촌 오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뒷조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개인의 일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사촌 오빠도 이상했다면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민준 씨 이름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온 대학까지 뒤졌는데 민준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만 있고 제 예비 신랑은 없더라고요. 영 수상해서 유학 가기 전에 땡땡 대학을 다녔다고 하지 않았냐고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회피하더니 사실은 본 캠퍼스가 아니라 사이버 대학을 나왔대요. 땡땡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 은행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사촌 누나라는 사람은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며 문자로 타령을 하고 있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서 접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가진 모임에서 할아버지께 결혼 엎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검사 사촌 오빠가 제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눈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녀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학도 속였더라고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내가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했잖아. 기억났어. 그놈 사기 전과 15범인 놈이야. 우리 가족들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 등쳐먹는 걸로 유명한 사기꾼이었대요.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혼수비다 아파트 중도금이다 하면서 돈 뜯어내고 나르는 놈이고 이름도 민준이 아니라 영석이라는 겁니다. 같이 동거하면서 공범짓을 하는 여자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촌 신우라던 그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도 전과가 12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더니 가족들이 우리 귀염둥이 실성했다고 본때를 보여주자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개인 스폰이고 뭐고 다 구라였는지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민준, 아니 영석을 발견하고 저희는 블랙박스며 녹음기며 카메라며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끌고 다니던 외제차도 렌터카였고 입고 다니던 옷도 대여숍에서 빌린 옷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에 들어갔던 영석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 입구 옆 화단에서 사촌 신우라던 그 공범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와 사촌들은 차에 숨어서 살짝 창문을 열고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야, 쌍수하니까 아예 못 알아보던데 검사도 못 알아보더라.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법조인이라더니 다들 사건이 많아서 그런가? 이대로 망하나 싶었는데 큰 거 한탕 하겠어. 자꾸 걔한테 돈 달라 뭐 사달라 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뜯어낼 수 있어. 일단 예식장 비용부터 뜯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호텔은 억 단위라던데? 아씨, 큰 거 기다리다가 놓칠까봐 그렇지.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일 끝나면 우리 혼인신고 하는 거다. 기다려, 해준다니까. 근데 영석씨, 나도 민준씨 하는 게 입에 붙어서 영석씨 본명이 입에 안 붙어. 담배를 다 피운 건지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는 블랙박스에 찍힌 것과 녹음기에 녹음이 잘 된 건지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소리가 작긴 했지만 대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그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집으로 불렀고
가족들이 본인을 알아보지 못한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저희 집 문을 밟았습니다. 사촌들까지 전부 자리에 있으니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태연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영석 씨, 놀랐어? 가족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그놈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영석? 영석이가 누구야? 하면서 파르르 떨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놈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가져왔고 저지하려는 그놈을 가로막은 채 지갑 안에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네. 영석 씨. 변호사 사촌이 신분증을 가져가더니 자기가 전시회에서 본 얼굴이 이 얼굴 맞다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갑도 챙기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몸을 틀더라고요. 제가 뒷덜미를 잡고 들배지기로 들어올려 몸을 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박수를 짝짝 치시면서 우리 손녀딸 기술이 아주 고급이라고 대단하다고 해주셨죠. 저는 사기꾼에게 모든 진술을 다 하라고 협박을 했더니 그제야 저희 사촌들의 귀에 팍 눌려서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여기 사기꾼이 있으니 잡아가라고 했고 사기꾼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놈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꾼이랑 공범이랑 둘 다 자기들은 돈이나 현물을 받은 게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공범의 통장에 전날 500만 원을 보내놨었거든요. 이체 내역이랑 공범이 저에게 돈 달라고 했던 문자를 보여주니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웃으면서 제가 당할 뻔한 이야기를 쭉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미 전과 15범, 12범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텐데 합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소송전? 당연히 소송이죠. 합의를 울부짖는 그 연놈들이 유치장에 갇히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빵빵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소송전으로 가야지 뭐 한다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사기죄에 사칭죄까지 붙는 바람에 전과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고 짧지만 징역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 불편하게 사촌들이 직접 소개해주는 남자들만 만나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한동안 남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미난 일이 생기면 이곳에 찾아와 속 시원하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자는 구두쇠들이다. 라는 말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두쇠 중에서도 진정한 구두쇠 아버지 밑에서 자란 30대 여자입니다. 스크루지라는 옛날 동화책 알고 계시나요? 정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끼며 살던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요. 자린고비라는 말이 옛날에 들려오던 구전 동화가 아니라는 걸 저는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죠. 알고 싶지 않았던 아끼고 아끼는 그 삶을 저는 아버지 덕분에 한평생 체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스크루지 영감, 자린고비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다른 별명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작가라 바깥 생활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원체 무력이 그다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필명으로 무협소설을 시리즈로 출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국내 무협소설의 표본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대박이 난 덕분에 그 시절 그 인세로 건물을 하나 사셨고요. 그 월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고스란히 집어넣으시고 간간히 출간하시는 글들로 연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무협소설을 쓰는 것이 지겨우시다며 신문에 칼럼을 쓰시기도 하고 간간히 시집을 출판하시고 계시거든요.
칼럼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쓰니 고정급이고 시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권 출간을 할까 말까 한 부분이라 비고정급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칼럼이라는 게 사실 돈이 되는 글은 아니라서 항상 아버지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가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협소설을 쓰실 때 필명으로 글을 쓰셨던 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럼을 쓰는 지금의 우리 아버지와 그 무협소설 작가가 동일 인물인 걸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죠?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을 집에서 내조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뜨끈한 찌개와 고슬고슬한 쌀밥을 챙겨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주스를 꼭 한 잔 내려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가 밖이 추운지 더운지 체크를 해서 저의 옷을 챙겨주셨던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는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암과 힘겹게 싸우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글을 쓴다는 걸 핑계 삼아서 담배를 많이 태우니까 담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나갔으면 좋겠고, 당신이 모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뜬 모자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에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뜨개질을 한 모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본인 평생의 보물이자 집안의 가보로 여기며 매번 산책을 나가실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밖을 나가셨습니다. 담배도 대차게 끊어버리시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꼭 산책을 나가셨으며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나가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갈 때 자기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수 있지 않겠냐며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활을 하시려 노력했지만 저는 반대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살. 아직은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이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사이가 많이 대면대면해졌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다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게 매일 집에서 담배를 태우며 글을 쓰는 우리 아버지 탓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덜 자란 18살 고등학생이 했던 생각이라 조금 유치하기 짝이 없죠. 다 자란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누군가를 탓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온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아버지와 싸운 적은 없지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글을 쓰시느라 바빴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부끄럽지만 소설가였습니다. 원래 부모에게 보고 자란 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에게는 글을 쓰는 재주가 별로 없었고 몇 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28살이 되어서야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재주가 있는 아버지의 뒤를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에 출판사 취직을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취직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도 본인에게 남은 걱정거리는 저 하나뿐이라며 천천히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한번 찾아봐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등 떠밀려서 출판사에 입사를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보다 글을 엮는 일이 더 적성에 잘 맞았고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출판사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구매해 두신 건물 관리를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물려주려고 사둔 건물이었다고 하시면서 편하게 월세 받아먹으면서 살지 뭐 한다고 힘든 일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이 우리 아버지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협소설 인쇄로 사신 건물이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야가 빠지지 못한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 시절의 연애야 뭐 사탕 하나만 나눠 먹어도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을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주제를 피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죠.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저의 남자 보는 눈에 대한 걱정을 매번 하셨고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출판사에 취직을 한 이후에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성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소개팅으로 운명의 상대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늘구멍으로 소 집어넣을 확률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는 저의 성격이나 취향, 외모가 제가 보는 것과 매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별 기대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지극정성인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 만만한 철수라고 그 남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꽃다발을 사주었고요. 기념일이 되는 날마다 오늘의 향기를 기억하자며 향수를 선물해주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저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해주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2배 더 예뻐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로맨틱한 모습에 푹 빠지게 되었고 철수 씨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이벤트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전부 빼다 줄 것처럼 굴었던 철수 씨에게는 딱 한 가지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 간에 제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잔소리 때문에 챙기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오랜 시간 만날수록 챙기질 않더라고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피임기구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오늘 안전한 날 아니야? 오늘 하루만 없는 거야. 다음에 챙길게. 하는 식으로 무지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생기면 바로 결혼하자고 하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철없이 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제 커리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철수 씨에게 한 번만 더 피임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면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축복받을 일 아니냐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제 커리어가 우선이지 결혼에 발목 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판사에 입사해서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 언젠가 아버지의 책을 제가 담당해서 엮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제 노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결혼해 아이 타령을 하니 당연히 제가 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지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알아서 피임을 챙기지 않을 거면 우리도 여기까지 하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개팅 주선자가 철수 씨한테 우리 집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걸 언지를 해뒀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당신 집에 건물 있다며. 그거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돈 되지 않아? 나도 나중에 가게나 한번 차려보고 싶었는데 당신 집 건물에서 가게 영업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도 셔터맨 좀 해보자.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알고 보니 저희 집 그 건물이 탐이 나서 저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물주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고, 그걸 들은 철수 씨의 회사 동료였던 제 친구가 소개팅 자리를 연결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자꾸 저와 결혼 노래를 부르는 철수 씨의 입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요. 여자 나이 30이 지나면 패급이라고, 자기가 결혼하자고 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패급이니 뭐니 그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화를 냈죠. 나는 철수 씨랑 결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건물 하나 있다고 아주 고개 빳빳하게 두네? 쥐뿔도 없는 게. 건물이 하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쥐뿔도 없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저한테 자기가 비싼 취급해줄 때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길래 정강이를 발로 뻥 차주었습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아서 낑낑거리는데 어찌나 개 같던지. 2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돌아온 이후에는 소개팅을 조선해준 친구와도 한바탕 싸움이 났고요. 그 친구랑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철수 씨는 저랑 헤어진 이후에도 건물주 여자를 찾는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네요. 그렇게 철수 씨와 헤어진 다음에 만난 2번째 남자친구는 말입니다. 이놈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아주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는데, 잘생긴 남자들은 그거 아시죠? 꼴값을 떤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술을 먹다가 합석을 하게 되면서 안면을 튼 게 첫 만남이었는데,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니만큼 깊은 정을 주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어찌나 많던지 저랑 계속 연락을 하던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두고 이리저리 각을 쟀더라고요. 다른 여자와의 연락이 끊이질 않고 어장 관리를 얼마나 잘한 건지 거의 아쿠아리움 수준으로 했어요. 저에게는 달콤하게 꿀바른 말투로 저밖에 없다. 난 늘 너 생각만 한다. 하면서 제 생일 선물로 뭘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딱 한 번 인터넷에 댓글로 달았던 게 전부인데, 글쎄 다이소에서 파는 인형을 주는 겁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최악이 뭐야? 베스트 댓글에 올라간 댓글이 바로 제 댓글이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인형. 그게 제 30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제 생일 선물로는 3,000원짜리 인형을 줘놓고 지 생일 선물로는 명품 지갑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주 제비 같은 놈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나한테는 인형을 선물로 줘놓고 명품 지갑을 사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다이소에서 산 인형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무려 비행기를 건너서 온 선물이라고 되려 방방 뛰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유명한 편집숍에서 가지고 온 인형인데 어떻게 다이소 따위랑 비교를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민수 씨를 데리고 다이소에 직접 가서 그 인형을 들이밀었더니 그제야 겸연쩍게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뭘 하더라? 암튼 투자를 잘못해서 하필 돈이 없을 때 제 생일이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다이소 인형을 받고 헤어졌다고 하기엔 저도 자존심이 좀 있어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쪼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그걸 참고 있겠습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나는 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선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물주도 아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구걸해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SNS에다가 저를 아주 나쁜 년으로 몰아넣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깊게 만나던 여자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사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거지라고 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구걸을 하라던 그녀.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게 맞을까? 이런 글을 써둬서 제가 기가 막혀서 콧물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저랑 만나면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냐고 돈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게 짜증나서 얼마 썼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저를 위해서 썼던 돈이 고작 112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쓴 돈을 빼면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만 거지 새끼가 계속해서 돈 타령을 하는데 제가 그 돈 못 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난 것 같은데 고작 112만 원이 뭔가 싶긴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만날 때 4만 원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56만 원을 송금하면서 민수 씨의 112만 원어치의 사랑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받았다고 비꼬며 연락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헤어지면서 쓴 돈을 정산해서 반뚝 잘라보낸 게 저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진국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다. 다이소 인형이 아니라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며 저를 아주 속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며칠을 조르는데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해줬더니 저한테 빼빼로데이라면서 빼빼로 한 개를 덜렁 기프티콘으로 보내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편의점을 지나고 있었고 때마침 빼빼로 기프티콘이 도착했고 저는 입이 심심해서 그걸 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는 이미 늦었죠. 제가 바꿔 먹은 걸 알았는지 저한테 다음 주에 자기 생일이라면서 명품 키홀더를 가지고 싶다고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기프티콘으로 빼빼로 한 개를 덜렁 보냈습니다. 우리 반반 정리하기로 했던 거 내가 잠시 까먹었지 뭐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너도 빼빼로 잘 먹고 앞으로 여자 등차 먹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그러고는 바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전 남자친구가 되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SNS 염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치 않게 생각이 나서 몰래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건지 댓글에 너 만난 이후에 성병에 걸렸다부터 시작해서 임신한 것 같다고 연락 한 번만 주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댓글들을 단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잘생긴 남자는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뒤로 한 2년 정도는 남자라면 치가 떨려서 만날 생각은커녕 연결고리조차 가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살에 만난 남자였는데 정말 종합 선물 세트라는 수식어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네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멀쩡한 남자들은 누가 다 채간 겁니까? 제 몫의 남자는 왜 한 명도 없는 건지. 이 남자 또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 않으니 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는 정말 마마보이의 식탐꾼의 진상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인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부모님께서 귀가 닳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손하게 말을 하고 하대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뭘 가져다 준다거나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택시를 탈 때에도 안녕하세요 하고 목적지를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건 사실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삭막하게 예의 없게 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영수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니까 저를 짝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돈 내고 타는 건데 뭐가 감사해? 택시비 내가 냈으니까 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택시기사는 저게 직업이잖아.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너 왜 이렇게 해퍼? 해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사히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도 있지. 사람이 뭐 하나하나 그렇게 따져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래? 이런 건 기본적인 예의인 거잖아. 그게 내 여자친구가 외간 남자한테 끼 부리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저씨한테 왜 끼를 부리고 그러냐? 짜증나네. 하면서 저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른에게 인사를 한 게 왜 끼를 부리는 건지.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 나이가 저희 아버지 연배는 되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끼를 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를 마치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듯 했고요. 게다가 음식점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나오니까 똑같은 시비를 또 거는 겁니다. 자기 돈 주고 먹은 건데 저 사람이 공짜로 뭐 준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매번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시비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인사 하나에도 의미를 두는 행동에 때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가게 되면 보통은 두 사람이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 시켜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제 메뉴까지 자기가 다 처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파스타 집에 가면 자기는 느끼한 거 싫다고 토마토 파스타를 시키고 저는 크림 파스타를 좋아해서 크림 파스타를 시켰거든요. 파스타가 나오면 토마토 소스 잔뜩 묻은 포크로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처럼 한 입만을 외치면서 제 크림 파스타 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덜어가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토마토 소스에 침까지 묻은 포크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새우 없냐? 새우 줘라 하면서 가져가는데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줘 패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위가 강한 사람도 그 꼴을 보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고 싶을걸요? 제가 입맛 뚝 떨어져서 포크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잔소리 시작이었습니다. 뭐야, 벌써 그만 먹게? 너는 왜 이렇게 입이 짧냐? 그래놓고 욕심부려서 시키긴 왜 이리 많이 시켜? 아, 나 진짜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기는 거 아까워서 내가 다 먹어야겠네.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자기 입으로 우걱우걱 쳐넣는데 내려놓은 포크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네가 다 처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밥 먹는 걸로 눈치 주는 거냐고 이래서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거기다가 밥값을 자기가 내냐고요. 요즘 현대사회는 무조건 반반이라면서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 한 입까지 아까운지 저한테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3살. 도대체 남자친구한테 얻어먹기는커녕 돈을 더 쓰고 있는 느낌이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차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한테 죽어도 안 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랑 나랑 궁합이 진짜 좋대. 그래서 너랑 결혼을 해야 내가 잘 된다더라. 나랑 궁합을 언제 봤는데? 그리고 당신 내 생일도 모르잖아. 왜 몰라? 당연히 알지. 내가 지난번에 네 주민등록증 가방 뒤져서 봤어. 왜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방을 함부로 뒤져서 봐? 장난해? 아니, 우리 엄마가 궁합 봐야 한다고 네 생년월일 알아오라고 하잖아. 진짜 용한 무당이래. 너랑 나랑 궁합이 최고라고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 우리 엄마 눈에 드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네가 사주팔자 잘 들고 태어나서 떡하니 통과 아니냐. 야, 너는 그냥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당연히 우리 엄마랑 평생 살아야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히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자기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의 엄마와 너의 인생 계획에 도대체 나는 왜 끼워넣니? 나는
앞으로 평생 빼주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궁합 타령에 엄마 타령까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 공감하시겠죠? 제가 번번이 연애에서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주름이 깊게 패는 것은 물론이고 걱정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관상학이라도 배우는 게 어떠냐고, 어떻게 만나는 인간마다 그럴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던지시면서 관상을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하시는데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뼈를 묻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출판사 부장님이 넌지시 저를 부르더니 소개팅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싫습니다 하면서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의아하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관상 배우고 나면 그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상은 왜 배우냐고 물어보셔서 사실은 만나는 남자마다 하나같이 하자가 있는 놈들이라 관상 좀 보고 만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저한테 껄껄 웃으시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보증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더 못 믿겠는 마음이 드는 거 공감해 주시려나요? 원래 남자가 말하는 좋은 남자만큼 나쁜 남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로 부장님이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고, 저도 본인이 무척이나 아끼는 사원이니까 둘이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필 부장님께서 직접 주선하시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거절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하시니까 결국 저도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아니면 바로 도망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연이은 실패로 인해서 대충 자리만 때우다가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도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만 없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나름 멀쩡하고 같이 걸어 다녔을 때 쪽팔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옷 입는 센스가 참 좋았습니다. 혹시 패션 쪽에서 일을 하시나 싶어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소아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습니다. 사실 생긴 건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거기다가 애들을 좋아하는 소아과 의사라고 하니까요. 제가 놀래서 소아과 의사요?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가 애들을 좋아해서 소아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꽤 잘해서 성적 맞춰서 의대에 가긴 했는데 소아과가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요즘 애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인기가 있는 과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게 소아과를 하고 있는데 나름 유명해져서 그런지 환우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진중한 그의 말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라 늘 손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를 잘 만나서 그런 건지 몇 년 동안 월세도 동결되어 있고 해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사라고 전부 떼돈을 버는 건 아니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많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나이가 35살일 때 만나게 된 인연이라 그런지 탐색전이 생각보다 꽤 길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전 연애에서 당한 것들이 꽤 많았고 나이도 있는지라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민우 씨도 알고 있었고 사는 동네까지는 서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었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5분 정도 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병원 근처에 저희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일부러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또 어떤 폭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민우 씨와 저희 집 거리가 차로 20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나서도 가끔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한 잔 마시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면서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여자도 없고 식탐도 없고 매너도 좋고 마마보이도 아니더라고요. 괜찮다 싶어서 제가 먼저 연애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쑥스러워하면서 사실 자기도 언제 이야기를 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부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명품 넥타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부장님이 벌써 결혼 준비하는 거냐고 화들짝 놀라시길래 결혼은 아니고 연애 시작했다고 정정해 드렸죠.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이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고 37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의 나이가 저보다 2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가에서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연애를 짧게만 하다가 이번에는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서둘러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우 씨네 집안 또한 여자가 있으면 서둘러라 하셨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 서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민우 씨가 운영 중인 소아과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하루 연차를 내고 소아과는 오전 진료만 하고 같이 웨딩 박람회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길래 소아과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낯이 익더라고요. 왜 진작 눈치를 채지 못했었는지. 민우 씨의 소아과가 바로 저희 아버지의 건물에 새 들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이다 싶고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부장님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한 번쯤 만날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 속으로 혼자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웨딩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소아과 밑에서 민우 씨를 기다리는데 민우 씨가 누군가와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느낌이 딱 봐도 민우 씨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건물 주차장이 만석이었고 제가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골목에 잠시 정차 중이었거든요. 내려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창문만 내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웨딩 박람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충 견적도 내보고 민우 씨와 상의도 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너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제 평생을 함께한 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시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와 민우 씨까지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하고 예약까지 마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민우 씨 가족이 들어왔는데 예비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했는데 민우 씨까지도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길래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평소에 잘 입지 않아 색이 바랜 양복을 입으셨고 어머니께서 떠주신 뜨개 모자를 쓰고 나오셨거든요. 딱 봐도 볼품없는 행색이다 보니 시모가 계속 어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눈치를 주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 시모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혼자시잖아요. 어머니 없이.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딸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심성은 곱고 착한 딸이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 자세로 나가니까 제 마음 한편이 또 울컥해지더라고요. 분명 탐탁치 않아서는 어른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시부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도 부족함이 많은 아이라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려는데 시모가 말을 확 가로채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뭐가 부족해? 차고 넘쳐서 흐르는 지경이지. 그러자 민우 씨가 시모를 막 말리더라고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시라고요.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라 저는 물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공기가 쫙쫙 흐르는데 시모가 결국에는 입을 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속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로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우리 남편, 주방일 하는 제가 겨우겨우 키워낸 아들입니다. 처음에 소아과 개업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니 넉넉한 처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근데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글쟁이라고 하시던데 예전부터 글쟁이들이 가난했죠. 글쟁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글쟁이가 아니라 작가라고 합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제가 솔직히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는데 시무가 이런 폭탄이라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시모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자고 시모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내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벤츠 끄는 며느리 갖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 됐을 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죠. 강남에 병원 떡하니 개업해주고 우리 부부 노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그런 며느리 안 원했으면 거짓말이죠. 네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하셨을까요? 맞아요. 택시기사 해봐야 얼마나 법니까? 다 회사가 가져가지. 제가 주방일 하면서 손이 부르트게 키워낸 아들이라니까요. 물론 예비 며느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가난이 싫은 겁니다. 사돈댁 모자도 낡았고 양복도 다 빗발했는데 가난한 집안끼리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딸아이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빠 그냥 일어나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예비 신랑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렁그렁한 물결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시부가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게 집안이 가난한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그런 걱정 안 하고 결혼했어? 우리도 땡전 한 푼 없이 반자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아들, 딸 고생 안 시키겠다는 게 죄야? 서로 돈 많은 집안 찾아가면 아무 걱정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시모가 절 싫어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것도 제 차가 오래된 국산차라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참 속물인 것 같으면서도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속물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지금 새 들어있는 그 건물 말일세. 월세가 몇 년간 동결이었지? 지금 제가 개업한 지 6년 차인데 6년 동안 월세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월세를 좀 올려받으면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해질 텐데. 그러자 시모가 저희 아버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 월세를 지금 시세에만 맞춰도 우리 딸 벤츠도 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를 올리지 않아도 제 인세면 사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딸이 직장인인데 벤츠 끌고 다니면 부담스럽겠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고요. 딸이 싫다고 할 게 뻔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시집이나 쓰고 칼럼이나 끼적이긴 하지만 소시적에 잘 나가는 무협소설가였습니다. 필명이 심적이었는데 아시는지요? 그러자
시부가 그게 사실이냐고 자기가 정권을 소장하고 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시모도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북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재출간이 되면서 인세도 섭섭지 않게 들어오지요. 그 건물도 인세로 구매한 건물입니다. 글쟁이가 가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글 쓰느라 우리 마누라 아픈 것도 몰랐던 무지렁이었지만 딸만큼은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키웠으니 너무 노여 마시라 하니까 시모가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 때문에 사과드리는 건 아니고 비뚤어진 모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죠. 제가 잠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그 가난함 본인도 잘 안다고 무협소설이 성공하기 전엔 자기도 그랬다며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시부는 집안이 부족하지만 잘 보살펴달라 하셨고 남편도 무릎 꿇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니 아버지는 안사돈의 마음 다 이해가 간다며 사위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고 모자가 너무 낡아서 오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자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떠준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하셨고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함으로써 훈훈하게 상견례를 마무리했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째, 우리 아버지는 10년째 월세를 동결하고 계시고 저는 출판사에서 당당히 승진을 했으며 아버지의 새 시집을 제가 엮어 출간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지금은 시모가 즐겁게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셔서 복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가 된 저희 가족. 앞으로의 밝은 나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